저번 시간에 우리가 당사자, 법원과 당사자, 우리가 소송에서 배우는 두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대리를 배우도록 할 거야. 당사자에 대한 대리.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대리 배웠지? 갑과 을이 싸우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갑이 대리 수임을 시켜서 자기 대신 펼쳐라. 즉 소송법에서의 소송 행위에도 대리의 친하다. 대리가 가능하다. 실제법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리가 가능한 이 개념이 소송법에서 소송행위에서도 쓰이는 거야. 병이 저번 때 당사자 적격 얘기할 때 제3자는 빠져 할 때에 등장하는 병은 어떤 상황이야? 제3자로서 병이 을인 척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갑인 척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병이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서류 같은 것만 접수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사자라는 개념 배우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서류 접수하고 오는 거, 뭐 이것까지는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병이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명 모용 소송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는 아니지만 무권 대리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때 어떻다고 그랬어? 성명을 모용해서 소송을 내오면 법원에 의해서 그게 체킹이 드러나면 무권 대리급으로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뭐 그런 개념 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리가 아닌데 특이하게 제3자는 빠져 할 이 당사자 적격의 개념에서 병이 대리가 아니고 당사자로서 갑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특이하게 있는 경우는 있어. 항상 우리는 예외를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이 대리 말고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은 있어. 소송 담당. 제3자라는 말 붙여서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담당이니까 당사자 대리 개념은 아닌데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거야, 제3자가. 근데 제3자가 원래 당사자로 등장하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을 재판상 행사하면 대의 소송이 되는데 그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갑이 병한테 빚이 있을 때 이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이지만 원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이 경우를 소송 담당이라고 그래. 제3자의 소송 담당.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해. 일단 이런 개념 조금씩 익혀나가. 대리하고는 틀린 개념이야, 담당은. 그렇다고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허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담당, 소송 담당 이런 용어로 불러. 대리하고는 틀려. 대리는 본인이 당사자야. 대리는 갑이 당사자인데 병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야. 소송 담당자는 만약 허용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제3자는 남의 사건에 왜 껴드느냐, 빠져야 되는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건데 병은 갑과 을 간의 예컨대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갑은 설사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뭐 친구지간, 뭐 경제적인 어떤 관계, 뭐 갑이 뭐 사준다고 했다는 뭐 그런 뭐 같이 내가 돈 있으면 뭐 사줄게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갑이 돈을 지금 받는데 내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사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제적 관계는 안 되는 거야. 감정적인 관계도 안 되는 거야. 호의적인 관계도 안 되는 거야. 어떤 신분적인 관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특이하게 제3자가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정한 경우에 허용해. 채권자 대의 소송을 일단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채권자 대의 소송 배우기 시작했어? 지금 배웠어? 갑의 을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돈 받을 평이 나름대로 대의권의 어떤 요건, 무자력이면서도 이걸 행사 안 하니까 급기야 뛰어들게 인정하는 제도가 민법의 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인데 그걸 소송으로 하면 채권자 대의 소송이 되는데 그게 법정 소송 담당의 예가 되는 거야. 소송 담당자고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야. 일단 그런 대리 담당 사자 요 개념, 그다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 뛰어드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약간의 뭐 경제적, 감정적, 뭐 신분적 이런 관계로 뛰어드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경우 제3자는 빠져 당사자 자격이 없다. 이런 것으로 커트당해. 그런데 이 제3자의 소송 담당의 영역 내에서는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야. 대리하고는 틀려 분명히. 사자하고도 틀려. 신분권하고도. 개념 대리 사자. 제3자의 소송 담당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그 사람이 당사자 되는 거야.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라 정상적이면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을 피고로 삼아서 돈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병이 원고가 된 거야. 병이 당사자가 된 거야. 갑은 중간에 지금 사실상 걸쳐 있는 건데 실제는 병이 갑이 자력이 없음에도 직접 행사를 안 하니까 법이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병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제3자의 소송 담당, 법정 소송 담당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 이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대리를 배우는 거야. 그럼 대리는 민법에서 똑같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소송 대리라고 불러. 의임에 의해서 민법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수임을 해서 맡겨서. 법정은 어떤 의미야? 우리가 용어 구사할 때 법정 임의 할 때 법정은 아까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 법정 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라는 의미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에서 뭐야? 미성년자의 경우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면서 법정 대리인이 되잖아. 공동으로. 그러니까 소장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랬지. 소장에 원고가 갑인데 이게 한 16살, 17살이라면 16살이더라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권리 능력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야. 뭐가 걸려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지.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소송 능력이 없지. 소송 능력이 없을 때는 55조가 누가 등장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도 보면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치, 청구원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갑 다음에 갑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부, 누구, 모, 누구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미성년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무효야. 소송법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55조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앞에 가서 다시 소장 모델 같은 데 봐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모델이 어딘가. 신면 봐봐. 신면 나채권 하고서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나부친, 모, 전모친, 모친, 못부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49조 필수적 기재사항인 거야. 이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건 법정 대리인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제 임의, 소송 대리인, 임의 대리인을 배우려고 그래. 법정 대리인은 지금 보통의 교과서 같으면 대리인 속에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 대리인은 지금 요 기본 강의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당사자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 무능력자에 이어서 4-47에서 법정 대리인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지금 이 책의 구조는 보통의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을 병렬적으로 같이 설명에 들어가는데 대리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법정 대리는 나중에 4-47 옆번호에서 소송 무능력자를 백업해주는 제도로서 거기 가서 설명을 해요. 조문에도 여러분이 소송 대리는 87조부터 97조까지 있고 법정 대리는 당사자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조문을 내가 한번 쭉 보게 시킬 텐데 51조의 당사자에 관한 조문에 법정 대리는 같이 녹아 들어가 있어. 51조부터 64조 사이에 법정 대리는 같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 조문이 대리라는 속에서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가 같이 어떤 한 챕터로 있는 게 아니라 조문 자체가 소송 대리는 87조부터 97조까지 있고 법정 대리는 독립한 항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속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내 책도 그 조문처럼 나중에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일 때 등장하는 법정 대리인 이런 것을 설정해서 4-47 옆번호에서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소송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를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대리라는 개념으로 소송 대리를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아울러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지 몰라도 막 하부 규칙 등이 계속 바뀌거나 뭐 하는 것 등은 여기 내 사이트 가서 보면 계속 나오니까 유심히 보면 돼. 그때. 저번 때 뭐 소장 심사 같은 게 실제 지금 조문은 재판장이 소장 심사 한다고 했지만 그때 우리 동영상도 보거나 사실상 지금 법원 사무관 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현실화 시킨달까 아니면 진짜 이제 제대로 사실상 운영되는 것을 조문화하는 뭐 이런 것 등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저번 때 그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법원 사무관 등이 그때는 무슨 규칙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규칙은 아니고 법 자체가 바뀌었네. 민사소송법 보면 여기 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개정된 거니까 요거네. 공식 홍달 아직 보지 말고 소장심사 규정이 조금 덧붙여졌네. 종래 요 노란색으로 된 게. 보정을 같은 것을 명하고 하는 것을 재판장이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심사해서 이제 소장을 통과 못하면 각하시킨다는데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완벽한 법률적인 거 아닌 사실적인 거는 체킹을 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사실 그렇게 운영됐는데 조문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 개정됐다. 뭐 이런 거네. 되겠죠? 그래서 보정명령을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조문화 시켰네. 조문화 시켰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언뜻 그거고 또 하나는 엊그제 또 하나 이거는 시행령이 바뀌었어. 엊그제 여러분이 소를 제기하면 이제 상대방이 선뜻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대 당사자를 조금 열받게 한달까 괴롭힌달까 해가지고 뻔히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또 이행을 안 하고서 괜히 이제 자꾸 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제기가 되면 지연이자를 20%씩 붙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 쓰다 보면 원고가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예컨대 지금 여기도 소장 모델 봐봐봐. 구면에 보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원래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청구하면 되는데 이자가 없더라도 법정 이자가 붙어서 5%가 붙어. 근데 원고 입장에서 소장을 보내놓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으로 돌입하면 원고 입장에서 뭐를 주장하냐면 20% 이자 붙여서 내놔라
라는 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 나중에 판결문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결론이 내비쳤을 때부터 그렇게 붙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여튼 20%가 붙게 돼 있어. 그럼 요즘 금리가 얼마야? 1, 2%고 이러니까 돈 받을 거 있고 돈 받을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급히 돈 받지 말고 소송만 해놓고 이행 안 하면 사실은 그 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2, 3%도 안 나오거나 잘못하다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이 판결문만 더 받아두면 지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20%가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달리로 쳐도 5년 지나면 원래 거의 2배가 돼. 원래 거의 2배. 그러니까 이게 금리랑 이런 것에 비해서 되게 언밸런스하니까 좀 낮추자 해서 엊그제 연 15%로 낮아졌어. 그러니까 요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연 20%가 아니라 15%로 법정 지연이자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소장 쓰려면 연 20% 내달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5%가 정답적인 얘기야. 이제는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게 돼. 다음 10월 1일부터는 소송을 해서 상대방한테 돈 못 받는다고 억울할 거 없어. 나 언젠가 받을 것 같다면 판결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연 20% 시효만 또 새로 시작해서 10년이 되는 건데 그 사이 내에 돈만 있을 것 같은 상황만 있다면 꼭 당장 지금 안 받아도 크게 억울해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또는 받았다가 뭐 잘못했다가 오히려 날리는 것보다 그냥 뭉개고 있다가 돈 생겼을 때 받으면 그 이자까지 어마어마하게 5년 단순 계산해도 20%의 5년이면 그 소송 촉진이라는 원래는 진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만 승복하고 개기지 마라라는 취지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때부터는 연 20%다. 너 개기지 마라. 함부로 항소하지 말고 그냥 줘야 된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했으면 빨리 줘라.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다만 연 20%가 상당히 센 거다. 그래서 엊그제 이건 그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법 밑에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언밸런스가 너무 크니까 금리하고 15%로 줄였다. 그 이야기 등등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보도록 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소송대리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봐요. 대리에 있어서 2-29 옆번호 봐봐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다. 항상 이렇게 교재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도표 같은 거 분류, 종류 이런 게 곳곳에 있으니까 윤곽을 잡아봐요. 법정대리인은 이제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같은 경우에요.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이에요. 저번 시간에 배운 제척, 기피, 회피가 41조부터 50조까지예요. 41조가 제척, 43조가 기피 등등이고 50조는 법관이 아닌 법원 사무관 등에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준용된다라고 50조가 하고 있고 당사자로 51조에 넘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펼치는데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이 총론적인 조문이에요. 당사자의 능력, 소송 능력, 법정 대리 이런 것 등에 관해서는 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 실체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못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 관한 것이 특별히 소송법에 정한 거는 좀 아까 얘기한 55조가 민법하고 좀 틀린 거예요. 55조가 뭐예요? 대리를 통해서만 이게 있는 거다. 민법은 대리 말고 뭐예요? 직접 한다. 그런데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직접 한다는 개념 자체를 애초에 설정 안 한 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소송법은 55조가 직접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하는 이런 그런 식으로 헌 규정 등이 있는 것을 뺀다면 일반적인 것은 당사자 능력이라든지 소송 능력이라든지 법정 대리, 대리권 이런 것에 관해서는 51조가 실체법 끌어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조가 그런 조문이니까 그 법정 대리인에 관한 조문에는 51조가
가로 속에 있죠.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에 법인 등의 대표자는 거기 왜 있냐면 법인의 경우는 소송 무능력자는 아니에요. 실처법에서 법인도 자연인과 함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주체가 될 수 있죠. 51조가.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법정에 와서 누가 소송을 실제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대표자가 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이. 대표이사가 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인이 무능력자, 소송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결부시키는 개념은 대리처럼 결부시켜요. 그 대표자와 법인의 관계를 64조가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법인은 무능력자는 사실 아니에요. 소송 무능력자는 아니고 당사자 능력도 있고 뭐 법인 실제설, 뭐 법인 의제설 이런 것 등은 있지만 주체가 되는 것인데 마치 사람으로 치면 자연인으로 치면 소송 무능력자처럼 누가 실제 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대표자가 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표자를 법정 대리인처럼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게 64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4조가 이 당사자 조문의 마지막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특별히 법정 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는 게 62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당사자가 금치산 선고 같은 것까지는 아직 안 받았는데 거의 뭐 치매성이라든지 거의 혼수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 금치산자,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라면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대리가 돼서 소송이 되는데 아직 그런 공식적으로 선고가 안 됐어요. 근데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특별히 법원이 대리인을 좀 내세워 달라고 요청을 해서 특별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조문에 62조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경우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한편 임의 대리인은 맡겨서 본인이 맡겨서 하는 거예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의 대리인은 대표적인 게 변호사, 소송 대리인 그거죠. 근데 그 이전에 지배인이나 선장같이 상법 등의 규정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대리인 아니냐라고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선장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쓴다든지 어떤 사람을 지배인으로 쓴다든지에 대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만약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자기가 쓰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정이죠. 근데 지금은 선장이나 지배인 같은 경우는 상법상의 지배인 같은 경우는 쓰는 거는 본인이 쓰느냐 마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법정은 아니에요. 임의예요. 근데 쓰면 그 사람들한테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그 지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법정 대리인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고 조금 거기에 걸친 면은 있는 듯한데 하여튼 제대로 분석해보면 이건 임의 대리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배인으로 쓴다. 상법상의 지배인. 어떤 사람을 선장으로 임명한다. 이 부분 써 임의라는 뜻이죠. 그렇게 써버리면 그 사람은 그 규정에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위가. 그래서 그것만 조금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수한 거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중심을 갖고 볼 것은 소송 의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이죠. 87조부터 97조까지 있어요. 87조부터 97조까지 있고 97조는 법정 대리인 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소송 대리인 자체의 규정이 87조부터 펼쳐져 있는데 97조에서 그 크게 뭐 소송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 차이가 없는 이런 규정 등은 앞에 있는 법정 대리인 규정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59조, 60조가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59조에 추인을 하고 뭐 60조에 보정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무권 대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인 보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는 공통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97조에서 그런 거는 준용해 있고
소송대리인 나름대로의 규정은 87조 이하에서 펼쳐져요.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 같은 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니까 공동대리가 돼요. 근데 소송대리인은 복수의 사람을 자기가 선임을 했더라도 개별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 내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구별 개념 뭐 이런 거가 어딘가 연습책에 해놨나. 이건 기본책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해놨네. 4-50 바로 앞에 가서 옆번호 4-50 앞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거 다시 할 건데 그런 차이 등이 막 있네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차이. 4-50 바로 앞에 표 같은 거 있죠, 도표. 그런 게 있어요. 예컨대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와 마찬가지 존재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자체는 아니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돼요. 여러분이 증거조사 방법 내가 한번 설명했는데 증거조사 방법에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에 증인신문이 있고 당사자 본인신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것은 신문하는 건 똑같은데 구별할 것은 당사자 본인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증인은 제3자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럼 당사자 본인의 경우인 이 신문은 지금 여기 와서 보면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구별 개념에서 어떤 신문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만약 해야 된다면 나타나냐면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 신문 방식으로 나타나고 소송대리인은 그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고 그 사건의 대리인이지만 제3자인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신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엄밀하게 한다면. 뭐 그런 차이 등이 막 나와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97조에서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소송대리인 나름대로의 규정을 일단 우선하고 뭔가 충돌이 나지 않는 이런 등등은 뭐 굳이 그쪽 거 준용해서 한다라는 게 97조의 이야기죠. 하여튼 개념 구별하세요.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 강제주의하고는 또 구별해야 돼요.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직접 아무리 능력자라도 못해요. 법정에서 소송은 변호사만 나와야 돼요. 독일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무능력자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겠다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맡겨서 하면 그게 소송대리인을 쓰는 거죠. 맡기려면 변호사 자격자한테만 맡겨야지 브로커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랑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랑 구별하겠어요?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만 내세워야 돼요. 변호사 대리 원칙은 본인이 능력자라면 할 수는 있는데 내세우려면 변호사 자격자를 내세워야 된다. 내지는 법무법인을 내세워야 된다. 변호사는 자연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이고 법무법인은 이제 법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이 되는 거니까 뭐 변호사 대리 원칙 내지는 그 개념에는 법무법인을 뭐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써야 된다. 되겠죠? 아까 선장이랑 또는 상법상의 지배인은 변호사 자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이지만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법률상의 소송대리인. 기본 개념 조금씩 익혀나가세요. 2-31에 가서 보면 사자가 뭐냐, 소송 담당이 뭐냐, 좀 아까 설명한 그 개념이 나오네요. 사자, 소송 담당 2-31. 2-32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지금 설명했죠. 2-34 법률상의 소송대리인 지금 설명했죠.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변호사 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좀 이따 또 나오는데 이 예외가 인정돼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냐면 변호사 아니면 안 되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거는 단독 사건에서
지금 저번 때 합의부 재판부, 단독 재판부 1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단독이냐 합의냐는 이것도 또 아까 내 게시판 가서 보면 12월, 1월에 2월에 바뀌었어요. 2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책도 아직 단독하고 합의부의 그 경계점의 소송 목적의 값, 사건의 어떤 크기가 볼륨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2월달 책이라서 그래요. 근데 2월 말에 3월에 그게 2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물가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의 기준이 어디 1억으로 내가 써놨을 것 같은데 2억으로 바꿔야 돼요. 어디쯤 한번 같이 볼까요? 단독과 합의. 나중에 사물관할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4-17 보세요. 4-17 옆번호. 1심 재판부는 합의부 아니면 단독으로 구성된다. 법원의 구성,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죠. 단독 재판부 위주로 1심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기준은 사물관할이라고 해서 두 구성 중에 사건의 물적인 어떤 크기를 갖고 나눠서 지금 막고 있어요. 1억 원이에요. 거기 표현은 1억 원. 이게 2억 원 됐다는 거예요. 지금 3월달 그 무렵에 4-17의 밑에서 첫째 줄 보면 둘째 줄 보면 1억 원 기준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게 2억 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의부랑 단독이 현재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기 전에는 그럼 뭐 했었어요? 1억 원이었기 때문에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에 대한 2심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이 2심이고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이 실은 2심이 아니라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자체에서 항소부라는 합의체에서 항소심을 맡아요. 이해할 수 있죠?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이 2심이 아니라 지방법원 자체에 항소를 맡는 합의부에서 해줘요. 합의부 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오면 지금 그림을 여기는 단독하고 합의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뭐 반대가 됐는데 요게 그러면 지방법원 항소부 합의 사건은 고등법원 가는 이 틀에서 조금 변화를 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여기 물가 수준 때문에 1억서 2억을 했는데 그럼 1억부터 2억 사이 거는 종래는 합의부였었어요. 올 2월까지는. 근데 지금은 단독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독부로 했기 때문에 1억과 2억을 늘리는 바람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단독 사건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지방법원 항소부를 좀 늘려야 돼요. 기존보다. 기존에는 1억 원까지만 항소부, 지방법원 항소부로 갔는데 2억까지가 지금 만약 단독 사건이 되고 그럼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부를 가야 된다라면 지금 기존 것보다 많아져야 돼, 항소부가. 그만큼 더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소액이라고 하는 2천만 원짜리와 이게 이름 중액이고 1억부터 2억은 고액인데 이 부분은 단독으로는 만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고등법원 가서 해라. 여전히.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4-47 그림에 4-17인가? 보면 4-17 그림을 중간 부분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봐요. 지금 내 말 설명한 거 갖고 그려내봐. 207의 4-17의 그림이 종래 거예요. 1억 원 기준으로 고등법원이 2심이고 소액 2천만 원 이하와 단독 사건인 1억 원 이하는 항소부인데 지금 어디까지가 단독 사건 됐어요? 1심에서. 이런 고액 단독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1억부터 2억 원, 2억 원까지 그래서 초과란 말이 있는 건 그 넘는 거고 까지는 종래는 합의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단독 사건이 돼요. 단독 사건이 되니까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갈 것 같은데 이건 여전히 그냥 고등법원에서 해야 한다. 왜냐면 지방법원 항소부를 늘리는 것보다 2심은 고액의 경우는 고등법원 가라. 지금 다시 그려낼 수 있겠어요? 어? 그려. 뭐 고개만 끄덕끄덕.
어? 그렸어? 봐봐, 잘 그렸나? 잘 그렸어. 못 그린 사람은 나중에 가서 봐봐. 지금 말한 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1억 원 초과부터 2억까지는 1심은 단독배편부가 이제 된 셈인데 여전히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가 고액 단독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부분. 이해됐죠? 그게 또 하여튼 2, 3월에 바뀌었어요. 이게 뭐를 또 가져오냐면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98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소송 대리에서 봐서 98년에 보면 규칙에 보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건 단독 사건은 사건의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뭐 꼭 크지 않다고 해서 뭐 무시하거나 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도 하여튼 어쨌든 이 소송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 금액적으로 단독 사건은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해서 좀 숨통을 터줘요. 그래서 일정한 가족 관계 있거나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직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그럼 아버지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아들이 큰 금액 아닌 단독 사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모의 문제 이런 거 내잖아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결과를 기다리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게 사건을 맡겼다. 뭐 이런 정도 되면 법적 지식은 있는데 아직 변호사가 아니니까 대리를 하는데 변호사 대리 원칙을 의비한 셈이 되지만 금액적으로 예컨대 한 5천만 원 이렇게 내면 그 경우는 괜찮다. 그죠? 예컨대 회사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원래 회사 사건은 누가 본인으로서 나가야 돼요? 회사가 본인이고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처럼 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사장이 뭐 일일이 소송 갈 수도 없고 실제 그 내막은 담당 직원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법인의 경우는 직원이 단독 사건의 경우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1회 변호사 시험 객관식 시험이 주관식보다 더 막 한 문항 한 문항이 더 주관식 문제보다 알아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병원 업무과 직원이 치료비 회수를 위해서 대리로 나가서 업무과 직원이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천만 원 치료비 못 받은 거 받으려고 소송을 했다. 근데 항소가 있었다. 이렇게 냈어요. 직원이, 원무과 직원이 할 수 있다 없다? 어? 왜? 단독 사건. 5천만 원 단독 사건 하면. 항소면 합의로. 말해. 뭐 네가 딱 말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원래는 5천만 원 단독 사건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해야 내가 더 이제 임팩트 있게 설명할 텐데 그냥 대답을 해버리니까 항소가 되면 항소는 다 합의부야. 그렇잖아? 항소는 합의부니까 더 이상 못해. 그때는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돼. 아니면 본인이 병원 원장이나 대표가 나가서 해든지. 그치? 이 경우는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음 2억 5천짜리 어음을 좀 못 받고 있어서 어음 청구 소송을 내려는데 갑자기 병환이 났다. 그래서 대학 젊은 시절에 법대를 나온 처가 2억 5천 회수 소송을 냈다. 처가 대리할 수 있냐? 있어. 있어. 없어? 2억 5천. 어음금 청구 2억 5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쳐. 법률상 쳐야 뭐 또 이혼했다고 이상하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설정하지 말고. 응? 할 수 없다. 응. 왜? 어음
교훈아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이게 설명이 이렇게 딴 사람들을 좀 임팩트 있게 하려는데 네가 대답을 다 해버려가지고 이게 안 돼. 어? 교훈한테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 2억 5천이라니까 내가 건 건 뭐야? 마치 단독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의 사건이니까 처가할 수 없다라고 몰고 간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 다음 얘기까지 다 해버린 거야. 어음 청구나 수표 청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독 사건이야.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으면 대리가 가능해. 이해되겠죠? 그런 등등 지금 막 하는 거야. 응? 그럼 병원 업무과나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제팀 비슷하게 뭐 큰 규모도 아닌 데서 보통 한 총무과가 다 그런 일 하는데 외상대금 수금할 때 일일이 변호사 쓸 수도 없고 변호사 뭐 고문 변호사 비슷하게 써봤자 실제 내막은 자기네들 더 잘하는 거니까 서류 만들어서 변호사 맡기기보다는 큰 금액 아니면 직접 하고 싶은데 항소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병원 업무과 같은 사건처럼 항소를 하면 이 예외가 안 되니까 아무리 직원이라도 담당 직원이라도 예외가 안 되니까 실제 어떤 편법을 써 실무적으로 항소심서도 하려고 하는 실무적 테크닉을 써. 지금 항소심은 못해. 금액적으로 1심에서의 뭐 5천만 원 뭐 이렇더라도 그 다음에 아울러서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고등법원 간다라고 했던 그 고액의 단독 사건은 단독 사건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게 합의 사건 영역에다가 단독 사건 왔던 그 부분 1억부터 2억 사이는 단독 사건이지만 지금 말한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일 것 같아, 안 되는 영역 같아. 어떤 지금 좀 처리한 것에 비춰서 아까 고등법원 가느냐 마느냐 처리했듯이 그 부분은 이름 물가 수준이 커져서 단독 사건급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이제 1억부터 2억은 변호사 대리 원칙 같은 것에 예외를 인정하는 영역의 단독 사건으로 내 말하는 뉘앙스상 너한테는 안 물어볼까? 이게 이제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응? 어떨 것 같아? 내 지금 말하는 뉘앙스. 그 부분. 같은 단독 사건이지만 종래처럼 1억까지는 예외가 되는데 1억부터 2억은 지금 단독 사건으로 이제 편입됐어. 금액적으로. 근데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지금 내 말하는 뉘앙스 그대로 받아들여. 아까 고등법원으로 갔잖아. 그게 항소부로 안 가고. 지방법원 항소부로 안 갔잖아. 그 영역. 어? 항소도.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는 물가 수준 때문에 단독 사건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종래는 합의 사건이었다가 종래 합의 사건이었었던 영역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 안 되잖아. 그치? 다시 뭐 헷갈려? 지금 봐봐. 사물관할 등등 얘기할 때 단독과 합의가 종래는 1억이었다가 이제 2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은 지금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단독의 영역인데 그렇더라도 이 2심 사물관할 아니 신급관할 이제 신급관할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게 여기와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에 항소부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지. 요까지는 이해했어 아까? 그제? 그다음에 변호사 대리 원칙에서도 단독은 예외인데 그럼 요게 지금 단독이잖아. 2억과 1억 사이가 지금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 부분의 영역은 1억과 2억 틀은. 되겠지? 어? 지금 말한 건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1억과 2억 갖고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한 5천만 원짜리 외상대금을 수금하려는데 항소가 있으면 아까 만들어 병원 원무과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5천만 원짜리는 1심에서는 가능해. 지금 뭐 새로운 1억과 2억 그런 좀 애매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5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단독 사건인데 대리가 예외가 됐었는데 원무과 직원이 담당 직원의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인데 항소가 되면 문제 못 한다고 그랬지. 합의부 사건이 되니까. 합의부 재판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든지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가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트릭이랄까 어떤 편의성 편법적인 걸 쓰는 건지 실무적 아까 법률상의 대리인의 지배인 상법상의 지배인 상법 14조 등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인이 아닌데 그냥 지배인 등기를 시켜서
소송을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상법상의 지배인이 되면 법률상의 대리인 되고 이건 예외가 아니라 그 자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상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배인적인 실질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지배인으로 딱 선임을 해버리고 그런 용도로 써먹는 거야. 항소심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서울변협이 그러지 말라고 다 고발하고 한동안 올 봄에 난리가 한번 났었어. 원래 옛날에는 그런 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변호사도 먹고 실제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런 편법적인 거 하냐. 제대로 해라. 막 이래가지고 변호사협회가 들고 나왔어. 그런 게 뉴스거리 나와. 잘 봐봐.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편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철퇴를 가하는 뭐 그런 뭐 고소고발 뭐 시정 뭐 그런 얘기가 올 봄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상법상의 지배인을 자체가 정상적인 지배인이라면 항소심에서 뭐 단독 사건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자체가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야. 그거는 그 자체가 괜찮아. 예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로서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예외로서 하는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안 되는 그 부분을 그 사람한테 커버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실질도 없는 사람한테 상법상 지배인 자격으로 등기를 시켜서 그런 소송을 써먹는다. 그게 문제다. 편법이다. 이해되겠어? 이건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게 막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지금 변호사 대리원 측의 예외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잘 보통은 민사법에서 안 하는 건데 그 특허 심결 등 취소 소송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게 변리사한테 예외가 인정돼. 이건 여러분 학년은 지금 변리사가 없는데 변리사들이 지금 막 소송 대리권 놓고 변호사하고 지금 뭔가 하는 거 있지. 그다음에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일단 등록하면 갖고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체에서 등록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쪽서는 그러지 함부로 왜 변호사라고 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막으려고 하고 지금 막 싸움이 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떤 거는 할 수 있냐면 변리사가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특허 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특허 소송이라고 그러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민사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은 넓은 의미의 특허 소송이라고 하지만 그건 민사 사건이야. 여기서 말하는 심결 등 취소 사건은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했을 때 그게 거절됐다든지 아니면 특허가 받아들여졌을 때 반대 당사자가 이 특허가 무효가 있다든지 또는 왜 특허를 안 주느냐라는 행정적인 어떤 속성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특허 심판원에서 한번 심판이 있고 그것의 2심인 특허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인 상고 이런 게 있는 일련의 과정을 협의의 특허 소송이라고 그래. 근데 심결에 대한 행정소송 비슷한 성질의 취소소송을 구하면서 싸워 올라오는 거야. 그거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있어. 변리사법, 특허법 등에.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리권을 달라는 것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이쪽 변호사 등은 안 된다라는 거고 실무도 안 된다고 하고 대법원도 안 된다고 헌재도 안 된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어. 2013년, 12년 이 무렵에. 하여튼 그 부분서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있어. 근데 지금 그쪽서는 특허 관련한 것은 자기네가 잘하는데 왜 그 침해 소송 자체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 판단도 받아보고 변리사협회 회장이 법원에 의해서 너 대리권 없다고 이제 약간 이제 좀 과장돼서는 너 나가 그랬는데도 법정에서 안 나가고 개기면서 했다가 최종적으로 셧아웃 당하고 막 그런 어떻게 본다면 수모 비슷하게 막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이슈화 하려니까 자기가 협회 회장도 하고 하니까 대리권 이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선봉에 서 가지고 투쟁 비슷하게 이걸 갖다가 이슈화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이쪽 사람 법원이 인정도 안 하고 결국 헌재에서도 인정 안 됐었어. 그 인정 안 되는 대리권은 침해 소송 민사 사건의 경우고 지금 심결 등 취소 소송 자체는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을 통한 그 과정은 변리사한테 대리권이 있고 오히려 그 변호사는 괜히 변리사라고 그런 거 해봤자 뭐 그쪽 입장에서 보면 니네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자동으로 자격 부여된다고 등록하고서 실제는 하지도 못하고 뭐 거의 뭐 그 부분에서 죽음 뭐 이런 면허 비슷하게 한다고 또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아예 등록조차도 못하고 자동 부여도 하지 못하도록 그 법을 발의하고 있고 하는 지금 양상이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까지. 거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송상 이런 의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제 포괄적 대리권을 가져. 포괄적 대리권을 갖지만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다든지 뭐 청구를 포기하는 막 아주 이 청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본인이 수권을 해야 되는 특별 수권 사항이야.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는 말이야. 대리인으로 그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그 변호사한테 이건 하고 이거 말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특별히 소취하나 청구 포기 뭐 이런 것 등은 특별 수권 사항인데, 이 경우도 보면 의임장 내가 하나 붙여놨으니까 봐봐. 97년에 의임장 보면 아예 부동문자, 부동문자라는 게 뭐야? 움직이동자 부 아닌 거니까 그냥 딱 이렇게 인사해 놓고서 당사자는 뭐야? 사인을 해버리면 특별수권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 그거는 추가로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당사자가 쓰도록 한다든지 당사자가 동의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고 사인하면 그 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특별수권으로 문구 주어지게 되어 있게 이렇게 의임장에서 이 의임장은 문제다. 뭐 그 얘기야. 이런 류의 거기 봐봐 막 다 있잖아. 소의 치아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4번 5번에 다 이미 인쇄돼 있어. 의임장 들으면서 사인되면 특별수권까지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보면 뭐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일괄로 써 있고 해서 엉격들에 사인하는 거 뭐라고 그래? 무슨 조항이라고 그러잖아. 뭐 있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어? 얘 오늘 얘 왜 그러냐? 얘. 저번 시간에는 뭐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니 오늘 이거 왜 갑자기 머리가 트였어? 말문이 트였어? 이거 왜 그래? 예, 그런 예문 해석 뭐 그런 거 얘기 나오거든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엉격길에 사인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잖아. 특별수권의 의미를 살리려면 그거는 이제 확인한다든지 좀 별도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다. 심지어 여러분 이 도장도 어떻게 돼? 이 의임은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보면 소송 대리는 사실은 대리권을 줬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게 다툼이 될 여지는 있지만 말로 맡기고 되면 되는데, 소송에서는 이 의임장이 법원에 들어가야 돼.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들어가야 되거든. 대리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그래? 이런 거 찬찬히 안 읽는다. 이 의임장 찬찬히 안 읽고 한다. 뭐 그렇지 뭐 아무래도 아직은 변호사가 갑이고 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이거 찬찬히 읽으면서 이거 특별수권인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는 나 같은 사람 나오면 너 가라고 그러겠지. 응? 그래서 특별수권 사항 같은 거는 객관식에서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게 특별수권 사안인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중시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임장이 작성된다예요.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할 테니까 질문 없어요? 그래서 추석 세러 가는 거야?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와요. 어? 수고했어요.